관련해 가지고 소송 참관인단 모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빨리 1차적으로 정리는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3월 13일 정도까지만 신청을 받고요. 1차, 2차 소송 들어갔고 3차 소송 이제 들어가는데 3월 13일까지만 받고 3차 소장 내고 당분간은 신청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쿠팡에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쿠팡이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도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되지는 않았다. 고도로 민감한 정보라고 한 건 뭐냐면은 금융 데이터,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고도로 민감한 정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주문 목록,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민감한 정보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로서 민감한 정보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요. 보호되어야 할 정보라고요. 근데 애써 이걸 나눠가지고 민감한 정보 중에 고도 민감 정보라고 한 다음에 금융 데이터 결제 이런 거 뚫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근데 어쨌든 쿠팡이 어제 조사 결과 이제 영문으로 쫙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기를 회수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전 직원 있잖아요. 범죄 저지른 전 직원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기를 다 회수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누출된 게 마치 이렇게 나간 게 3,000개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000개? 3,300만 개가 아니고 3,000개? 만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직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노트북에 다운되어 있던 그 데이터가 3,000개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에 침입한 것만 가지고도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눈을 흐리는 거 아니냐. 어쨌든 저장되었던 노트북에 저장되었던 데이터는 3,000개밖에 안 됐고 모두 삭제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3,000개만 저장했겠습니까? 대문이 열려 있는데 내일 들어가서 가져오지 예컨대 제가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어느 집에 갔더니 대문이 열려 있네. 거기에 사과가 막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맛있겠네 해가지고 사과 10개를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날 봤더니 또 문이 열려 있네. 그 다음 그대로 있네. 그러면 낑낑대면서 어렵게 무겁게 사과를 갖다 가져오겠습니까? 여기 사과가 1,000개가 있다고 저 100개가 아니고 처음엔 막 10개 20개 이렇게 가져갔다가 무겁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그때 사과 먹고 싶으면 그냥 들어가서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쿠팡에서는 모든 기기를 회수하고 데이터는 다 삭제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쿠팡에서는 공유했다라고 하는 제3자가 이러한 데이터를 열람했거나 공유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 그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가 악용됐던 사례가 없었다가 아니에요. 확인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럼 앞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조사 결과 쿠팡이 지난번 문제가 됐던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동일한 결론이다. 뭐가 동일한가 봤더니 데이터가 악용되거나 2차 피해가 보고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됐다는 기사 얼핏 본 것도 같은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접근 경로도 차단됐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방화벽이 제대로 잘 구축됐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봤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퇴사했던 전직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직 직원이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접근할 때 이용한 경로를 2025년 11월 중에 이게 발견된 이후입니다.
11월 중에 차단하고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뚫렸는데 그 길을 그대로 남겨놨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근데 어쨌든 그거 해놓고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조사 결과의 핵심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밑에다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딱 했는데 결론은 뭐냐? 사실은 대만도 뚫렸다는 이야기예요. 쿠팡이 처음에는 대만은 안 뚫렸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쿠팡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대만도 뚫린 게 확인됐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제3자가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 악용 사례도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만도 처음에는 작년에는 대만은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뚫렸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만은 얼마가 뚫렸냐면 20만 건이 뚫렸대요. 우리나라는 3,300만 건이 뚫렸는데 20만 건이면 에게 뭐 별거 아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쿠팡의 주력 시장은 한국이잖아요. 뭐 대만 시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 비해서는 그게 훨씬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대만은 안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대만이 20만 건이 뚫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범죄자가 전직 쿠팡 중국인 직원이 대만은 여기는 먹을 게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기에는 내가 벅차.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뚫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이 워낙 크게 이만큼 뚫었는데 대만은 그냥 한번 시험 삼아 그냥 뭐 이렇게 반찬같이 이렇게 먹은 거고 정식 코스 요리는 대한민국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만도 똑같아요. 이름 뚫리고 이메일 뚫리고 전화번호 뚫리고 배송 주소 뚫리고 일부 주문 기록 뚫리고 결제 정보나 금융 정보는 조금 더 잘 관리를 했었겠죠. 여기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이게 언제 뚫렸느냐? 한국이 털렸을 당시에 이미 대만도 뚫렸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쿠팡은 그것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언제 알게 됐느냐? 사이버 보안 회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버 보안 회사가 맨디언트라고 있대요. 그 다음에 팔로알토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팔로알토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이 회사는 제가 알아요. 왜 아느냐? 저희 사무실이 강남역에 삼성생명 서초 빌딩에 있는데 1층에 팔로알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팔로알토 여기가 어디지? 뭐 캘리포니아냐 어디냐? 막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라고 한 회사가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회사고 이 회사가 쿠팡 대만도 뚫렸다라고 하는 것을 쿠팡은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했었는데 팔로알토, 맨디언트 이런 회사가 밝혀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쿠팡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쿠팡 코리아 전직 직원, 그러니까 중국 직원이란 이야기예요. 그 쿠팡 코리아의 전직 중국인 직원이 저지른 범죄는 굉장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다. 해당 직원은 법의 심판을 받고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쿠팡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유출 사고를 일으켜서 불편을 드리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 유출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개선하고 발전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쿠팡이 제대로 된 책임을 부담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법원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쿠팡이 미리 선제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 무슨 쿠폰 같은 거 주지 않았습니까? 대만에도 똑같이 했어요. 대만에다가는 1,000달러를 줬어요. 1,000달러라고 하면 지금 한 150만 원 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00달러가 미국 달러가 아니고 대만 달러고요. 대만 달러로 1,000달러면 얼마냐면 45,000원이래요. 우리한테도 한 5만 원 정도 주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도 또 한국하고 똑같아. 대만 달러 1,000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그 쿠폰을 500불은 배송 쿠폰을 주는 거고요. 500불은 해외 직구 쿠폰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구하지 않으면은 이 쿠폰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해외 직구 상품 중에 500달러짜리가 있을까? 500달러라고 하면은 22,500원인데 한 10만 원짜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500달러 쿠폰을 갖다가 사면서 물론 필요한 게 있다. 10만 원짜리가 필요한데 500달러 25,000원짜리 22,500원짜리 쿠폰이 있으면 뭐 그만큼 할인되는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안 사려고 하다가 쿠폰이 들어왔네. 그럼 어떡하지? 맘모스빵 하나라도 더 살까? 이러면서 과소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배송 쿠폰도요.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는 거는 100달러밖에 안 되고 100달러면은 4,500원입니다. 나머지 400달러는 구매 금액이 1,500불 이상이 되어야 된대. 한 7, 8만 원 정도는 사야지 그 배송비를 깎아준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면서도 뭐 다 썼다고 그랬어요. 뭐 대만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와중에 미국의 쿠팡 주식회사 쿠팡, 미국 잉크라고 한 인코퍼레이티드 미국 회사, 미국 쿠팡 회사의 미국 주주들은요. 집단 소송을 미국에다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쿠팡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지금 미국의 무역 대표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미국의 UST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무역 대표부, 트레이드 리프리젠터티브라고 하나? 거기에다가 쿠팡의 투자사들이, 쿠팡의 직접적인 쿠팡 회사 자체라기보다는 쿠팡의 대주주들, 쿠팡의 투자사들이 미국의 USTR에다가 찔른 거예요. 어떻게 찔렀냐면 저기 한국 정부 좀 때려주세요. 한국 정부 좀 맴매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USTR에 가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무역법이 301조가 있는데 301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은 해외 시장에서 미국 밖의 시장에서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뭘 할 수 있다?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보복 조치는 뭐다? 관세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 열받았잖아요. 왜 열받았습니까? 미국의 대법관들, 나쁜 새끼들, 내가 지명한 놈이 거기에 2명이나 들어가 있어. 어? 내가 상호 관세를 매긴 게 그게 뭐라고? 그게 위법하다고? 그래서 무효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돌려줘야 될, 환급해야 될 돈이 250조가 넘는다고? 내가 무슨 망신이냐? 그 다음에 내가 상호관세 가지고 막 칼을 휘둘렀는데 그걸 못하게 내 팔을 갖다가 비틀어 막 열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물러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호관세는 안 됐어. 안 돼. 대법원에서 판결 나왔으니까. 그럼 대타가 뭐가 있어? 그 대타 중에 하나가 무역법 301조란 이야기예요. 무역법 301조.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요즘은 맞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조폭한테 뺨따기 얻어맞고 어떻게 합니까? 한강 가서 화풀이를 하든지 강아지 발로 차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선생님한테 따귀 맞고 집에 있는 강아지 발로 차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뺨 맞고 누구를 걷어차야 되겠습니까? 만만한 게 누굽니까? 보니까 한국 정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꼬투리가 뭐다? 쿠팡이다. 쿠팡 괴롭히지. 니네 쿠팡 괴롭히지. 그러니까 한번 얻어맞아봐라. 세금 관세를. 지금 이게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왜 걱정되냐면 지금 쿠팡이 어디로 쪼로록 달려갔냐면 미국 하원으로 쪼로록 달려갔어요. 미국 하원은 쪼로록 달려가서 미국 하원의 법사위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 누가 증언을 했습니까? 해롤드 로저스. 해롤드 로저스가 누구라고요? 쿠팡의 대표라고요. 수염도 이제 막 나고 머리는 약간 벗겨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초췌하게 막 수염 막 기르고 한국에 있었는데 로저스가 바빠. 왜냐하면 한국 법원에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콩글리시로 뭐라고 그랬지? 어드레스, 폰 넘버
전화번호 번호를 왜 따려고 하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됐어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 완전히 코미디야 코미디.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긴 하는데 근데 그 로저스가 한국에서 그렇게 딱 그 터지고 나서 말도 안 되게 진짜 터지고 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바빠요. 워싱턴 DC 가가지고 미국 하원에 출석했어요. 어디에? 법사위에. 그러면서 미국의 하원 의원들한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뭐라고 일러 바쳤냐면은 한국 정부기관 무려 11곳이 뭐 경찰도 들어갔을 거고 공정위도 들어갔을 거고 개보위도 들어갔을 거고 과기부도 들어갔을 거고 뭐 인터넷진흥원도 들어갔을 거고 그래봤자 5개인데 나머지 6개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 정부 기관 11곳이 무려 몇 명의 그 요원들을 파견했느냐 400명 이상의 조사관들을 파견해가지고 나 조사했어 라고 미국의 하원 의원들한테 다 그냥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쿠팡은 미국 기업이야. 그런데 쿠팡을 괴롭히고 있어. 이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야. 그럼 뭐가 걸릴 수 있다? 무역법 301조가 걸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USTR이 관세를 한국 정부에다가 한국에다가 대한민국 물품에 대해다가 관세를 때릴 수 있어. 의원님들 이것 좀 해줘. 어? 이거 해달라고 우리가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로비도 많이 했잖아. 이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로저스가. 로저스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쿠팡 대표인데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스쿨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로저스는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어느 변호사냐? 하버드 로스쿨의 변호사였어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아주 빠릿빠릿한 변호사 로저스가 미 하원의 법사위에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막 뭐 법률 규정 같은 거 막 들이대면서 판례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긴장해야 되지 않나? 저 그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2월 24일이었어요.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엊그저께는 또 그 의회에 나갔어요. 누가? 로저스가. 또 누가 나갔냐면 로버트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갔는데 로버트 포터는 쿠팡에서 뭘 맡고 있냐면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래요. 그러니까 CEO가 아니고 CGAO예요. CGAO. CGAO. 이게 뭐냐면 C 할 때 C는 chief잖아요. E는 executive잖아요. O는 officer잖아요. CGAO는 뭐냐면 C는 chief 맞고 G는 뭐냐면 government예요. 그러니까 A는 뭐냐면 affairs예요. government affairs는 뭡니까? 대관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O는 오피서고. 그러니까 그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전 세계 대관 업무를 쿠팡의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포터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하버드 나왔어요. 쿠팡에서 출세하려면 다 하버드 나와야 돼. 김범석도 하버드 나와야 되고 김범석 와이프가 이름이 뭐냐면은 낸시 추인데 이름만 딱 들어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출신 미국 사람이다? 타이완이즈 아메리칸이에요. 대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그 사업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한국. 왜? 김범석 의장이 그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라고요? 어디가 뚫렸다고요? 대만. 왜? 김범석의 와이프가 낸시 추가 타이완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낸시 추는 어디 나왔다고요? 하버드 나왔대요. 하버드에서 로스쿨도 나왔대요. 김범석은 하버드 나왔고 MBA를 하버드 다니다가 때려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김범석도 하버드, 낸시 추도 하버드, 해롤드 로저스도 하버드, 라포터도 하버드. 아이씨, 저도 하버드 나왔으면 쿠팡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쉽네. 좀 더 열심히 살 걸. 어쨌든 그런데 해럴드 로저스하고 라포터가 연방의회에 2026년 2월 24일에 그 참석했는데 거기서 2월 24일에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가가지고 국정연설을 했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 누구를 초청했느냐 그 연설할 때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 뭐 하원 의원은 아니지만 누구를 추천했느냐 해럴드 로저스하고 라포터를 추천을 했대요. 그 오라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초청을 했대요. 추천이 아니라 초청을 했대요. 근데 이 라포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트럼프가 이번 말고 지난번에 대통령 할 때 그때 백악관에 선임 비서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그때도 트럼프가 한미 FTA를 파기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저지했던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저지했던 사람이 라포터인데 이 로버트 포터가 한국에도 왔었어요. 언제 왔었느냐? 작년 10월 29일에 왔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었는데 에이펙은 각국의 정상들만 오는 게 아니라 CEO들도 오거든요. 그 대기업의 CEO들도 오는데 쿠팡을 대표해가지고 사장급인 로버트 포터가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해가지고 기조연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쿠팡은 미국의 기술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이펙에 와서도 그랬어요. 아마 저기 로저스가 하원 법사위에 나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쿠팡은 미국 기업이고 단순히 이렇게 뭐 배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단순히 유통 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그 미국의 기술 기업이다. 특히 AI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 쿠팡이 미국의 수출을 막 높이고 어떻게 높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국 물건을 많이 팔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쿠팡이 AI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이 AI 경쟁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로버트 포터가 작년에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CEO 서밋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쿠팡은 혁신 분야라고 하면 뭐 당연히 AI죠. 그다음 뭐 머신러닝, 그다음에 첨단 로보틱스, 스마트 물류, 클라우드 컴퓨팅, 멋있는 말은 다 있네. 여기에다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전 세계 수십만의 중소기업 SME들이 쿠팡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성장할 것이다. 그다음에 세계적 수준의 엔드투엔드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다음 쿠팡을 통해서 고객들은 차별화된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떤 겁니까? 합리적 가격, 그다음에 빠른 배송. 어쨌든 결론적으로 쿠팡은 미국 회사다. 본사가 미국에 있고 미국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뭐 미국 사람들이 투자한 미국 회사인데 하지만은 한국 내에 최대 고용 창출 기업이고 한국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 기업이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배송 및 물류 인력들은 서울 밖에 있고 기술이 지역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로버트 포터가 쭉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우리나라는요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쿠팡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우리나라 그 물류 유통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쿠팡이 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마트가 어디입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홈플러스는 회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홈플러스가 저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뭐 당연히 MBK 같은 데서 그냥 어떻게 한탕 해먹고 빼먹고 이제 엑시트해야지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투자나 뭐나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았던 게 제일 큰 건데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홈플러스 같은 회사가 지금 한국 정부 같은 데에서는 저 제대로 된 그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손발이 묶여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쿠팡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버트 포터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부분의 배송 및 물류센터가 어디 있다고요?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에 물류센터 있습니까? 없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뭐 저기 뭐 경기도 어디나 거기에다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쿠팡은 야 우리가 뭐 어디에다가 충청도 아산에다가 물류센터 크게 지었어. 그러니까 아산이 발전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산에 물류센터가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아산 사람들한테 좋겠습니까? 아산에 이마트가 뭐 이만한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고, 코스트코가 딱 들어있는 게 그게 아산 사람들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뭐 물류센터는 뭐 있으나 마으나 제가 물류센터 가가지고 뭐 물건 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류센터는 전국적으로 막 그 자기 원하는 데다 그렇게 막 다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마트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소상인들 죽는다고. 근데 지금 소상인들이 어려워지는 게, 만약에 주변에 이제 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소상인들한테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하지만은 물류센터가 아니라 쿠팡 같은 회사가 전국적으로 그냥 로켓 배송을 전국을 갖다 다 쏴버려. 그러면 소상인들, 뭐 재래시장 상인들은 타격이 없겠습니까? 마트가 들어서는 거나, 쿠팡 같은 데가 그렇게 해가지고 로켓 배송하는 거나, 전국의 재래시장 그 상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재래시장 같은 데는요,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지금 같은 21세기 2026년 이럴 때에는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트에 그 재래시장 상인들만 어렵습니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사회는 급변했다고요. 저희가 변호사 시작했을 때는요, 제가 변호사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의 변호사는요, 3,000명 있었어요. 4,000명이 안 됐어요. 4,000명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4만 명이 넘어요. 4만 명이. 그러면 예컨대 똑같은 시기예요. 그러면은 저희 같이 어리버리한 변호사들 힘드니까 김앤장 같이 큰 그 로펌은 사건을 요만큼만 맡아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앤장 변호사들은 안 된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그 무조건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문 닫아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트를 갖다가 지나치게 그 견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 소상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기존의 마트들을 갖다가 그거 하면서 규제하고 발을 묶으면서 손발을 묶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가 불쑥 섰느냐. 쿠팡이 쓴 거예요, 쿠팡이. 근데 쿠팡의 위력은 기존의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야 쿠팡이 투자한 거 회수가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쿠팡의 영향력은 커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쿠팡이 뭐 이렇게 저렇게 책임질 생각은 잘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는 행동이 대관 업무만 잘하는 것 같아요. 쿠팡은. 한국에도 대관 업무 이렇게 은밀한 사무실 강남역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 벌어지니까 쪼로록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 출신의 로저스하고 하버드 출신의 그 다음에 뭐 라포터하고 하버드 출신의 그 다음에 누구야 뭐 낸시 추, 그 다음에 김범석 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쪼로록 트럼프한테 달려가고 쪼로록 하원 의원들한테 달려가고, 이럴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쿠팡이 성장하게 된 게 뭐 단순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 몇 조 원에 되는 돈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쿠팡이 성장한 측면도 있지만, 쿠팡의 가장 직접적이고 무서운 경쟁자였던 우리나라 그 유통기업들의 손발을 묶어줬기 때문에 쿠팡이 지금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김범석 의장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마치 한국이 그 쿠팡에 대해서 한국이 쿠팡을 차별했어요. 어떻게 차별했습니까? 좋게 차별했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 행위를 갖다가 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손발 꽁꽁 묶어놓고 쿠팡만 풀어준 거 아닌가? 야간 배송, 심야 배송, 그 다음에 24시간, 360일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해준 데는 쿠팡이지.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은 무조건적으로 셔터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야간 배송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이제나 풀어줄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홈플러스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이런 것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서 쿠팡은 책임을 진다라고 그랬어요. 책임을 진다라고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아이고 그 쿠팡 소송하면서 정법전 TV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뭐 이게 뭐 유튜브지 뭐 이게 뭐 KBS입니까 뭐 MBC입니까 뭐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은 그 잘 이렇게 그 뭐 수긍해 주시거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저희가 지금 그 주 쿠팡 관련해 가지고 그 소송 참관인달 그 모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빨리 그 1차적으로 정리는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월 13일 정도까지만 저희가 그 쿠팡 소송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 신청을 받고요. 일단은 그 나머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차, 2차 소송 들어갔고 3차 소송 이제 들어가는데 그 3월 13일까지만 그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소장 3차 소장 내고 당분간은 신청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1심 소송 나오거나 그랬을 때 그때 또 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소송을 할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하고 그 상의를 해봤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 마감을 하는 게 그게 필요하겠다 그런 그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그 정책을 나름대로 그렇게 그 마음을 그 결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